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김의성이 만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성 짙은 소설로 항상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을 선보이시는 장강명 작가가 이번에는 신촌 여대생 살인 사건을 소재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설 재수사로 돌아오신 장강명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께도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소설가 장강명이고요. 제가 뉴스하이킥에 2019년에 나왔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표창원이 만난 사람 코너였고 네. 그때는 소설집으로 나왔었는데 산자들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사이에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번에 재수사하고 이 소설 쓰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표창원 소장님을 중간에 한번 뵀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다 쓰면 꼭 이렇게 오라고. 네. 그런데 제가 인터셉트를 했네요. 아닙니다. 더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꽁 대신 봉황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봉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억지로. 그동안 근황은 역시 소설 쓰느라고 바쁘셨을 테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소설 나온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홍보 행사 하고 있고. 엄청 바쁘시겠네요. 근데 사실 기다렸어요. 네. 소설가의 일상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되게 조용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지루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번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집에 오래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좀 바깥 공기 좀 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 건요. 네. 매일 쓰십니까? 거의 매일 씁니다. 한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씁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근데 출퇴근도 안 하고 네. 집에서 쓰고 이제 저의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면 들어눕고 오늘 좀 안 풀린다 이러면 일찍 마감하고 맥주 마시고. 정말 그래서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책 읽는 것도 매일 못 하겠는데. 자, 소설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새로 나온 소설 제목이 재수사. 네. 범죄 관련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미처 못 읽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좀 이제 두껍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소설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정통 범죄 소설입니다. 네. 서울 경찰청의 강력팀 형사분들이 어떤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살인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네. 예전에 났던 사건인데 그때 범인을 못 잡았던 소설 속에서는 2000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22년 만에 새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총 100개 챕터인데 그 형사분들의 이야기가 짝수 챕터에 나와요. 네. 2, 4, 6, 8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제 특이한 구성인데 1357 챕터가 범인의 독백입니다. 누군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범인이 시작을 내가 22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 칼로 찔러 죽였어. 근데 나는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혔어. 왜 안 잡혔지?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신촌 여대생 살인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사건이고요. 이 소재를 선택하신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범죄 소설이니까 절도 사건이나 강도 사건보다는 살인 사건이 아무래도 독자분들도 기대를 하시고 저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제일 큰 범죄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렇기도 하고 이제 배경이 신촌인 이유는 좀 있어요. 사실 거기 연세대학교가 그냥 실명으로 등장을 하고 주요 참고인들이 이제 연세대를 22년 전에 다닌 학생들, 지금은 이제 중년들이죠. 입니다. 근데 그때 배경이 2000년에 그 연세대학교의 어떤 학부제를 실시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 같은 게 좀 소설 안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촌이고 어떤 피해자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인 사건 22년 전 가상의 사건을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어요. 22년 전에 작가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신촌에 있었죠. 근데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네. 좀 멀어가지고요. 네. 그 개인적인 경험들도 많이 이렇게 녹아 있겠네요, 소설 안에. 그게 미묘하게 살인의 경험은 아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중범죄랑 얽힌 적은 없고 네. 뭐 미묘하게 제 경험이 음. 살짝 있습니다. 뭐 네. 막상 또 22년 전에 제가 뭐 대학을 거의 졸업할 시점이었고 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학생들하고 저는 조금 다른 처지였어가지고 네, 네. 뭐 제 경험 약간 녹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회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고맙습니다. 표백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의 현실, 네. 또 댓글 부대에서는 거짓이 판치는 사회, 네. 또 그 밖에도 뭐 많습니다만 이번 소설에는 그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는데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아닙니다. 예, 싶으셨나요? 제가 또 이번 소설을 쓸 때 좀 다른 때보다 목표가 크기도 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배우님 말씀처럼 네. 어떤 한 단면 혹은 뭐 하나의 어떤 뭐 주제랄까요?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저의 진단을 좀 내려보고 싶다. 네. 저도 데뷔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중견 작가가 되었는데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소설을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2020년대에 이렇습니다라는 뭐 일종의 저의 보고서인 셈입니다. 네. 뭐 한국 사회가 좀 공허하고 불안한 곳이다. 네. 그런 게 제가 소설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네, 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다들 그럴걸요. 사실 네. 불행하죠. 또 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책 속에 죄를 정의하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이 과연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히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담으신 건가요? 사실은 뭐 딱 그 질문 자체라기보다는요. 어떤 사회가 어떤 죄를 규정을 하는 게 그 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규정을 안 하는 사회는 없는데 네. 한국 사회의 어떤 굉장히 기본 가정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허락된 시간에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 네, 책 홍보를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참 얘기가 재밌게 가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또 일기예보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작 재수사를 막 마치신, 다 쓰신 장강명 작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설의 절반의 주인공은 형사, 경찰들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분들 직접 취재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네. 해야 됐고 네. 제가 꽤 했습니다. 네. 현직 경찰분 한 10분 정도 뵀고요. 예. 그중에 이제 5분이 강력팀 형사분,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마약팀 형사분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한 형사분 여러 번 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요즘 수사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수사하시나요? 뭐 이런 네. 것 조언도 듣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재밌으셨겠어요? 재밌기도 하고 되게 놀랍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기자 출신인데 네네. 경찰서를 뭐 1년 동안 다녔었는데 네. 제가 몰랐던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사실 이 경찰이라는 주직이 경찰이라는 네.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직업인데 네. 많이들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저 제일 놀란 게 그 영화에서처럼 어떤 추격전이라든가 뭐 네네. 격투 장면이 있으면 네. 그거는 이미 수사가 실패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 없이 네. 조용히. 조용히 확 잡아야 되고 네. 범인이 뭐 격투를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뭐 자해를 할 그런 상황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러려면 되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야 네. 되고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싶었는데 몰랐어요.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기자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기자에서 작가로 변신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기자 되기 전에 소설가의 꿈은 있었고요. 근데 뭐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신춘문예 같은데 원고 보내고 뭐 이랬는데 네. 떨어졌었고 그래서 글 쓰는 직업을 하고 싶다 해서 기자가 됐고 네. 뭐 기자 겸 작가인 시간이 한 몇 년 있었어요. 네. 제가 기자를 하다가 어떤 문학상을 받으면서 소설가가 됐는데 네.
그때는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소설가를 병행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전업 작가가 된 과정은 그냥 이제 데스크랑 어느 날 싸우고 홧김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기자이면서 작가, 소설가, 시인 혹은 평론가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계십니다. 네, 네. 네. 이 두 직업 사이 연관성이 좀 있나요? 있죠. 뭐 일단은 글 쓰는 직업이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 생활을 이제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기자였을 때 배운 것들이 지금 이제 소설 작업할 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네. 글쓰기 학교였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신문사에서 배운 셈이고요. 네. 네. 자, 재수사 이번에 나온 재수사는 이 야심이 대단하십니다. 책이 2권이에요. 네. 원고지 3,000매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긴 글 좀 잘 안 쓰는 추세이긴 한데 안 쓰는 추세이기도 하고 좀 안 네. 읽으시는 추세이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네. 어떻게 이런 길이 왜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었고 네. 어떤 종류의 이제 복잡한 사연 뭐 또 제가 추구하는 어떤 깊이 그리고 제가 하려는 메시지도 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거 좀 충실히 담아내자 하다 보니까 원고가 뭐 하염없이 길어지더라고요. 뭐 그 이제 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왔으니까 긴 거랑 지루한 거랑 매우 다른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재밌다고 그러셔요. 네. 근데 뭐 2권으로 이제 내게 된 거는 그건 이제 출판사의 판단인 거죠. 네. 이거 1권보다 2권이 낫겠습니다. 재밌으니까 2권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저는 저는 한 만족합니다. 2박 3일 정도의 여행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 2권을 들고. 아유 영광입니다. 예, 다 읽으시면 꼭 어디 뭐 인스타 별그램 같은데 인별그램 같은데 감상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길고 묵직한 재밌는 이야기 다음번에는 좀 가볍고 짧은 이야기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좀 저는 계속 묵직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짧고 가벼운 이야기를 안 썼던 게 아니고 네. 뭐 그런 것도 즐거운 작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40대 후반이고 뭐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소설가의 전성기가 보면은 뭐 이제 뭐 문학 전집 같은 거 보면 대표작들 언제 썼나 보면은 뭐 50대 중반, 뭐 60대 초반 요때 즈음이고 저한테 남은 시간이 20년이 안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저도 좀 길게 남는 작품을 쓰고 싶고 그러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야심작을 앞으로 쓰자 계속.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재밌는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네. 소설 집필뿐 아니라 독서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금음이라고 했나요? 네. 부인 김혜정 씨와 함께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떤 공간입니까? 예, 사실 뭐 김혜정 대표와 함께 만든 건데 제가 한 5% 그리고 이제 한 김혜정 대표가 한 95% 만들었습니다. 숟가락만 얹으셨군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뭐 이렇게 그 금음 사이트 주소도 얘기해도 되나요? 예, 뭐 예. 말씀하십시오. 네. www.gmeum.com 으로 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온라인에서 어떤 책을 읽읍시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뭐 조깅 같은 거 여러 명이 같이 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책을 함께 읽고 그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한 책을 읽는 감상의 타래가 쭉 이어지는 그런 방식인가 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형태도 있고 네. 이미 읽은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형태도 있고 또는 뭐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를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짧게 뭐 2-3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29일 동안 그 모임을 열어서
거기서 일종의 뭐 게시판이랄까 뭐 네. 대화방이랄까 그런 비슷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금음이군요. 29일 네네. 동안. 사실 네. 금음이란 이름을 정해놓고 나서 29일로 하면 아. 재밌지 않을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독서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아쉬움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시게 된 걸까요? 그게 기존 독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요. 네. 조금 글쎄 뭐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인터넷 서점에서 만드는 공간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제 뭐 그 포털 사이트가 사실 뭐 영화만큼 책 감상을 그렇게 중요한 콘텐츠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넷 서점들은 음. 어쨌든 그 책을 파는 공간이니까 네. 거기에 좀 목적이 맞춰져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읽는 과정 자체도 함께 하면은 재미있고 즐겁고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콘텐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런 플랫폼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이런 게 그 전에 있었으면 뭐 제2의 뭐다, 뭐 온라인판 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설명드리기 애매한데 네. 어떤 식으로 보면은 뭐 이런 플랫폼은 기존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고 읽는 과정을 콘텐츠화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 이렇게 읽는 좀 과정을 콘텐츠화했다. 네. 자, 재밌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글도 남겨주시면 아이, 저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과문해서. 그런데 이 금음 커뮤니티에서는 이모티콘을 못 쓰게 하신다고요? 좋아요 버튼도 없고?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김혜정 대표랑 저 외에도 몇 분이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작년부터 구상을 했고 기왕에 뭐 모임을 만드는데 이런 사이트를 설계를 하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좀 진지한 공간, 네. 어떤 맥락 있는 대화가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을 넣고 어떤 기능들을 빼야 될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책 읽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이모티콘으로 자기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그리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하자. 근데 이 좋아요 기능이 있으면 네. 신경이 쓰이거든요. 내 그렇죠. 글에 좋아요 몇 명이나 눌러줄까? 왜 저기에는 몇십 개를 눌러줬는데 여기엔 몇 개밖에 안 네. 눌러줄까? 이런 거 뭐 비교도 되고 막 경쟁심도 들고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 좀 슬로우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들 의식 안 하는 것 같지만 좀 하다 보면 다들 따봉충이 되거든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대통령도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자, 작가님 쓰신 책 중에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등단 문화를 고발하고 독서 생태계가 복원돼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문학이 만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소비되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회파 작가이고 네. 제가 몸담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제 나름대로의 뭐 비판점이랄까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상상 같은 거 하고 글로 쓰는 작업을 하는데 뭐 저는 또 이제 문학계 출판계의 일원이니까 네. 그 업계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업계가 뭐 되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거를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네. 해본 책이었어요. 네. 논픽션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 업계가 이렇게 저렇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도 참 그냥 그 업계가 좀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렇죠. 예, 네. 읽고 쓰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점점 사회가 어떤 뭐 긴 글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짧은 글 내지는 뭐 동영상 네. 뭐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저만 해도 긴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글자 수 100자도 안 되는 글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3,000매를 쓰시는 건 어떤 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글보다 그렇게 되고 그림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서 저는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우리가 뭐 어느 날부터 원자력 통제해야 된다. 네. 화석연료 통제해야 된다. 살충제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 그리고 뜻이 맞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은 결국 그 기술을 통제를 하거든요. 네. 지금 긴 글을 멀리하고 짧은 글 쓰세요. 뭐 짧은 글도 쓰지 말고 동영상 보세요 하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기업들이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목소리를 내면은 네. 저는 언젠가는 그것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금음도 뭐 그런 취지로 우리가 뭐 SNS라는 것 어떤 온라인 대화 공간이라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거를 디자인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짧은 글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추세는 모르겠지만 레지스탕스를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스탕스 표현 너무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저기 이제 배우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막 멋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저한테는 이제 되게 그냥 건조한 진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가의 전성기라는 게 대부분 50대, 60대이고 네네. 제가 그 나이가 되지 않았고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이상하게 소설이요. 신동이 없는 분야예요. 수학, 뭐 음악, 네. 바둑 이런 데 신동이 나오거든요. 네. 10대 플레이어가 뭐 50대, 60대를 그렇죠. 누르는 예, 일이 예. 벌어집니다. 네. 소설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경험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뭐 경륜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이제 어떤 삶의 무게를 쌓아갈수록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분야이고 나이 들어가는 소설가로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시겠네요.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이런 업계 제가 뛰어드는 업계인데 그 업계가 전성기가 이제 상당히 뒤늦게 있는 네. 그런 업계니까 네. 행복하고 남은 시간이 있고 네. 전념해서 써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종종 뉴스아이킥 나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되고 있다 소식 저 없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라도 계속 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의성이 만난 사람 장강명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